2022년 대만의 1인당 GDP는 34,500달러로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만의 임금은 매우 낮습니다. 대만중앙통신사의 발표에 따르면 대만인들의 평균 월급은 하나로 약 250만원입니다. 중위소득, 즉 보통 일반 시민들의 체감소득은 180만원에 가깝죠. 젊은 층의 임금은 더 심각합니다. 명문대 출신이나 의학 등의 일부 산업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 대조사원의 초임은 13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GDP의 국가들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액수입니다. 대만은 그동안 비교적 물가가 저렴한 나라였지만 정체된 월급과 달리 소비자 물가는 매년 상승해왔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들은 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만의 젊은이들은 너무도 빠듯한 삶의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약을 복용하는 20대의 수가 10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나 졸업을 앞둔 대학생 4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우리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막상 취업을 한다 해도 여전히 이들에겐 경제적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죠. 대만의 임금은 대체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대표적인 대만 제품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노트북 혹은 그래픽카드 같은 PC 부품들, 그리고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대만의 전자제품 기술력은 유명한데요. 일찍이 정부가 나서서 전자제조 산업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70년대 이전까지는 작은 영토에 인구도 2천만 명 정도로 특별히 눈에 띄는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저비용 고효율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전자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쳤으니 여기까지 보면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죠. 덕분에 대만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여 8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용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만 기업하면 TSMC 외에는 크게 알려진 회사가 없습니다. 전자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에이서, 에이수스 또는 MSI 정도를 아실 텐데요. 포춘 500대 기업의 우리나라 회사가 18개인 반면 대만은 겨우 3개입니다. 전체 대기업의 숫자가 매우 적어 대만 직장인의 80%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죠. 이런 대만 산업계의 특징이 뚜렷해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가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새로운 투자 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자본과 기술은 더 큰 시장인 중국으로 빠져나갔고, 대만 기업들은 투자에서 외면당하고 말았죠. 대만은 싱가포르처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지도 못했고, 홍콩과 같은 금융 중심지를 개발하지도 한국처럼 재벌들을 배출하지도 못했습니다. 대만의 작은 회사들이 저비용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이른바 OEM 사업을 주력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OEM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업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90년대 들어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그나마 높지 않던 수익마저 점점 감소하기 시작했죠. 애플이나 삼성 같은 유명 브랜드 회사들은 브랜드를 강화하여 고가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고객사의 주문을 받아 공급하는 일반적인 OEM 회사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고객사의 발주 물량이 정해져 있어 수주 확대를 한 데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회사들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인건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업계의 특성으로 인해 90년대 중반 이후 대만에서 임금 상승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대만 기업도 기존 사업 틀에서 벗어나 자사 브랜드를 키운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일부 OEM과 ODM 회사들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유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지만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만 최대 기업인 폭스콘조차도 애플의 위탁 생산을 하는 대표적인 OEM 회사일 뿐이었죠. 대만의 작은 내수 시장은 대기업 브랜드가 성장할 토대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첨단 전자산업에서 규모의 장벽은 작은 회사의 혁신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혁신을 가로막는 더 큰 문제는 대만 특유의 기업 문화였습니다. 강력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대만의 기업들은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임금은 성과급 성격이 매우 약하고 철저하게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의 동기부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연하지 못한 조직의 기업들은 혁신을 통한 성장 대신 저비용 구조를 추구하는 OEM 경영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기술력과 인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브랜드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죠. 미디어들은 경직된 기업 문화가 대만에 고착된 이유들 중 하나로 가족 기업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경영진을 구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은 불투명해지고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줄어들게 만들죠. 그래서인지 대만은 유독 노조의 힘이 약하고 제도도 근로자보다는 기업 친화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임금 인상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만의 22K 세대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 단면을 보여줍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 졸업자들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턴들은 1인당 월 22,000 타이완 달러를 1년 동안 지급받았고 정부는 총 3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대졸 신입사원에게 인턴 월급만 줘도 된다는 그들만의 생각을 사회적으로 확립시킵니다. 경기 침체 속에 구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제시하는 봉급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이렇게 정해진 시장 가격 22,000 타이완 달러는 그 후로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대만에는 매년 대학 졸업생이 넘쳐나지만 이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는 별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 115만원 정도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이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오르는 생활비도 벅차지만 대만의 월세는 우리나라 못지 않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지낸다 해도 이들의 임금으로는 타이페이의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쉽지 않죠. 월급을 모아 집을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만의 부동산 가격은 비슷한 소득의 국가들 중에서는 압도적입니다. 1인당 GDP가 대만보다 3배 높고 최저임금은 4배가 높은 노르웨이보다도 집값이 비싸죠. 극단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아주 간단히 포기됩니다. 대신 대만의 젊은이들은 버는 대로 모두 써버리는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때문에 대만인들은 소득은 적지만 소비는 활발합니다. 젊은이들의 20%는 아예 저축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라면 적은 돈이라도 저축을 해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임금으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일 뿐이죠. 1인당 GDP가 한국 수준이 된 지도 2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대만의 임금 문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최저시급을 약간 올리긴 했지만 이미 높아져 버린 물가에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죠. 대만 청년들은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을까요?